I pray you'll be our eyes and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our 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to a place where we'll be safe. La luce che tu dai I pray we'll find your light nel cuore resterà and hold it in our heart. a ricordarci When the che stars go out each night, l'eterna stella sei nella mia preghiera. let this be our prayer. Quanta felice When the shadows fill our days,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fe. a world where pain and sorrow will be ended, and every heart that's broken will be mended, and we'll remember we're all God's children, reaching out to touch Him, reaching to the We ask that life be kind. We ask that life be kind. And watch us from above. And watch us from above. We hope each soul will find. We hope each soul will find another soul to love. Another soul to love. Let this be our prayer. Let this be our prayer. Just like every child. Just like every child Needs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fe. Needs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fe.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외롭게 혼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오늘 신청곡은요. 라이언님이 신청하신 펜타토닉스의 더 프레이어였고요. 마치 오늘 나간 이 노래가 MBC 뉴스 채널 유튜브 구독자 300만을 기념하는 듯한 대서사시 같은 노래였습니다. 지금 이산하님이 530회 뉴스 프리데스크라고 해주셨고, 자, 촛불 하나님 구독자 300만, 잘생긴 이세희님 300만 돌파, 그리고 서영찬님이 여러분 300만 돌파 기념
잘생긴 이세희님께서 시청자 모두에게 맛있는 치킨을 쏜답니다 하셨는데, 이것은 이세희님이 뭔가 서영찬님과 사전 교감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을 올리신 건지, 어쨌든 축하해 주신 걸로 보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쭌쭈닝님은 깍 300만 이러셨습니다. 자, 마중물님, 장군 300만을 이뤘나이다. 장군 경하드리옵니다. 장군 하고 저에게 축하 인사를 전해주셨고요. 서영찬님 이것도 올려주셨어요. 지영은 레오니다스 푸대 왕이시여, 왕에겐 300만의 구독자가 있사옵니다. MBC 뉴스 유튜브 채널에 300만 구독자가 다 저에게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운 가득 차서 여러분의 성원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두 가지군요. 한 가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구독 300만만 읽어드리고요. 자, 300만 구독을 정말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방탄소년단님도 축하해 주셨고, 진짜 저희가 그러하다님은 100만 돌파를 기원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0만이구만 이러셨습니다. 굉장히 MBC 뉴스 채널의 오랜 팬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MBC 뉴스 채널이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400만, 500만을 넘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이 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낮에 눈에 띈 뉴스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어제 제가 큐시트 산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런데 1화에 나왔던 그 끔찍한 학교 폭력 현장을 보고 설마 저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17년 전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싶은 기사가 났습니다. 2006년 청주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청주의 한 여자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딸이 동급생으로부터 고데기로 몸을 지지는 등 심한 폭력을 당했다. 이 부모가 한 언론사에 이렇게 제보를 해왔고요. 보도가 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딸의 화상 사진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 그 더 글로리에서 그 특수분장을 한 그 화상 흉터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요. 가해자로 3명의 학생이 지목됐는데요. 이 3학생 모두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고요. 경찰도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경찰이 이제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이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에 피해자의 평소 단짝 친구로 알려졌던 한 학생이 자백을 하면서 이 수사가 갑자기 방향이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가해자에게 다른 학생들을 지목하라 이렇게 종용하기까지 하면서 이 억울한 3학생이 용의자 선상에 올랐었던 겁니다. 이후 가해자의 자백으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는데요. 뭐 고데기로 온몸을 지져서 화상을 입히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매일 현금을 상납받고, 이런 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고요. 그 가해자는 이에 대해서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그냥 때린 것 뿐이다 이러면서 폭력이 아님을 아주 뻔뻔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가해 학생 14살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인데 이례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당시 그 구속 결정을 내린 영장 전담 판사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서 소년범에게 부득이하게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학교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학교와 교사들에게도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보면 이 고등학생들로 나오는데, 이 고등학생들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학교 측도 뭐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그 괴롭히는데 공모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성악설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이 사회에서 이런 절대 악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기사 갖고 와봤습니다. 8초 후에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도 악마가 따로 없다. 17년 전 사건이지만 고데기 사건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해라. 촉법 소년 폐지 언제 하냐.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자.
어쨌든 절대 악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좀 뜬금없는 이유지만 네. 배 교수님,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그 더 글로리 보셨어요? 아,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습니까? 아, 보셔야죠. 네, 지금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얼마나 장안의 화제인데요. 아, 이거 뭐 방송 준비에만 네. 몰입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배종호 교수님 정도 되시는 오피니언 리더라면 꼭 보셔야 네, 하는 꼭 작품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괜히 첫 만나자마자 제가 쿠사리부터 좋은 제안이라고 쿠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안 되죠. 네. 부박부터. 네, 한번 좋은 해보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생긴 배종호 교수님. 아이고. 기분 좋아지시는 댓글 읽어드리며 네. 자,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아, 환데이션 잘 먹었다고 돼 네. 있군요. 네. 자, 다음 양봉미남 배종호. 야, 뽀샤시 하십니다. 뭐. 자, 정치수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지금 나경원 변수 때문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근데 요동치게 된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나경원 전 의원이 뭔가를 얘기했고 그거를 청와대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되게 뭐가 좀 복잡한데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문제 발단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이에요. 네. 지금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이죠. 용산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나경원 전 의원. 이제 지금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대통령 직속기구니까 네네. 대통령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대책 관련 발언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발언을 했느냐? 저출산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정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헝가리식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만 하면 4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4천만 원 대출해 주는 겁니다. 무이자가 아니고. 네. 그다음에 한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무이자로 전환합니다. 네. 4천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두 자녀 출산하면 일부를 탕감해 주고 세 자녀를 출산하면 전액 탕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국가의 정책 기조하고는 반대로 가는 네. 것이다. 라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 심지어는 해촉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뭐 거짓말 얘기까지 나오고,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발언이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발언이 문제일까? 근데 이 발언과 동시에 다른 발언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기자가 물어봤어요. 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합니까? 그러니까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친윤들이 집단 포화를 던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야, 양손에 떡을 다 먹니? 지금 임기가 정해진 고위공직자인데 3년 임기입니다. 근데 전당대회 또 당대표 도전한다고? 그럼 자기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이거는 뭐 국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야. 이렇게까지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일단 저출산 네.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의를 표명을 표했죠. 했어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라고 해가지고 사표를 냈는데 이거는 뭐 들은 바 없다. 반려도 아니고 뭐 지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애매모호한 예.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다. 그러니까요. 예, 설 전에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네. 그래서 상당히 또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나라와 당과 대통령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윤 정부의 성공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실과 뭐 충돌할 생각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럼 네. 나간다는 거냐 안 나간다는 네. 거냐? 그것도 아직은 모르죠. 모르죠. 네. 모르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 부위원장 음흠. 사의를 표했지만 아직은 수리가 안 됐어요. 수리가 안 됐으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공식 낸 적도 네. 없다고 그래요. 나경원 부위원장의 대표 출마를 원하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거겠죠. 원한다면은 조용히 있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정책 기조와 관련된 거라 하지만은 일종의 본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한 거죠? 것도 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같아요.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조용하게 조율했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나온다 그러니까 발끈한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안 나오지 나오니까. 마라 네. 라는 얘기죠. 그럼 왜 나오지 마라 라는 입장을 사실상 전달했을까? 이거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압도적인 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던 요즘에 당 계속 여당 1등이에요. 지지층 지지도를 보니까 당심에서 네, 당심에서는 뭐 압도적인 1위입니다. 네. 더 높아지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 내지는 윤심 내지는 윤핵관들은 이미 정해졌어요. 네. 누구냐? 김기현이죠. 김기현, 김장 연대로.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게 되면은 판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확실하게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내놓은 게 뭡니까? 당원 투표 100%. 네. 그리고 결선 투표. 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나오고 안철수 의원도 나오고 그렇죠. 안철수 거기 이제 이미 출사를 네. 던졌으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작 윤심이라고 볼 수 있는 김기현 존재감이 네, 없어지죠. 당권 주자가 1, 2등 안에도 못 들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큰일 나느냐? 내 사람을 심어서 공천권을 확보해서 내 사람들을 대거 국회의원에 진입시켜서 당을 확실히 장악을 하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아가서 차기 대통령 후계자 구도까지 결정지어야 되는데 나경원 변수 때문에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친윤들이 십자포화 던지면서 나경원 전 의원 주저앉히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배종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부위원장 아니 나경원 부위원장 나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나오게 된다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네. 하나 김무성의 길, 또 하나 유승민의 길. 자, 그러면 김무성의 길은 뭐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시절에 확실하게 민 친박 후보가 서청원 전 의원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김무성 네. 전 의원이 나가가지고 이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대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옥새 파동, 네. 옥새 나르샤, 네. 네. 공천 자, 학살 뭐 난리가 어쨌든 나죠. 네 친박, 그러니까 친윤을 누르고 이기는 그런 김무성의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유승민의 길은 뭐냐?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척을 지고 네. 대립각 서면서 완전히 배신자 예. 해가지고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길이든지 다 편치 않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심을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과연 나갔을 경우에 여론조사 그대로 일치할까? 그래서 내가 과연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안 될 경우에 이제 나는 끝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안 생각하겠죠. 되면은 네. 사실상 끝에 가까운 그렇죠. 정치 여정이 예.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떨어지면은 공천권을 행사를 하니까 2024년도에 지금 동작이 지역구거든요. 네. 지금 공천을 굉장히 못 분위기가 받겠죠. 좀 좋아요. 네. 나가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나갈 경우에는 본인이 되면 다음에도 당대표 도전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당 공천을 못 받는다. 그럼 지금 63년생이거든요. 거의 지금 60이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인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보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행보를 하고 있어요. 뭐냐? 저출산 부위원장은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네. 기후환경 대사는 또 직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완전히 용산 대통령실하고 관계를 척질 생각은 결연하지는 없는 건 않겠다. 거죠. 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하고 계속 조율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요. 용산 대통령실하고 조율해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네. 2024년 오케이. 그럼 내가 안 나갈 테니 그러면 동작 공천 확실하게 좀 보장을 해달라라는 그런 대화도 오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갈까 못 나갈까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저는 못 나갈 것으로 봅니다.
안 이유는 나갈 것 같은데요.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간다고 그런 봅니다. 계산이라면 자기가 네.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다기보단 득실을 따져봤을 때 안 나가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게 이거는요. 아닐까요? 안 나간다는 자기가 주체가 되는데요. 그렇죠. 못 네. 나간다라는 게 사실상 객체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못 나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왜냐? 이런 결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호사가들이. 못 나간다. 이유는 나경원 전 의원이요. 지난 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네. 검찰에 걸려 있는 것이 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음. 근데 그게 사실상 뭐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없- 다 끝났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 또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서 막 재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재수사가 들어갈 경우에 과연 나경원 전 의원 안전할까? 재수사 공세 네.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못 나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결정은 본인이 한 거니까 뭐 본인의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아이고, 한번 안 물어볼까요? 나가는 게 전화해서. 네, 안 근데요. 나가는 게 본인은 낫겠구나. 지금도 고심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 자 그런데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는 근데 아까 말씀을 하셨기 아니 때문에 여론조사 상당히 좀 재밌어요. 네네. 자. 여론조사 추이는 지금 뭐 나경원 부위원장이 1위를 계속 하고 있죠. 네. 근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좀 변화가 있어요. 네. 자, 이 여론조사가 언제 있었냐면 7일에서 9일까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 파문이 있을 즈음에 지금 여론조사 그렇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의 당심 지지율이 30%로 올라버렸어요. 네. 근데 동시에 김기현 당권 주자도 지금 한 8%포인트가 올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2위까지 갔어요.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보고 상당히 나경원 전 의원이 좀 흔들릴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나가볼까?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좀 나가기는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네. 조금 다음 질문부터는 조금 좋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짧게. 자 김기현 당권 주자에게 친윤 의원들이 힘 실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 하셨는데 네,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도 그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그 청와대 대통령실의 그런 압박에 대해 좀 비판에 가세했고요. 왜 이러는 겁니까? 이들은 네. 나경원 부위원장이 나오는 걸 원하는 겁니까? 진짜로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누가 되느냐 네. 당대표 이거는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결선 투표 여부. 그리고 세 번째가 윤심과 당심 일치하느냐인데 첫 번째 구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철수 당권 주자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을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다자 대결 구도로 가는 거예요. 다자 대결 구도로 가면은 1, 2위가 결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유승민 안 나오고 나경원 안 나오면 사실상 안철수 그리고 김기현 양자 대결 구도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차에서 게임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할 가능성이 김기현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나 만약에 다자 대결 구도로 가서 본인이 1, 2위 안에 들어가고 김기현 주자가 빠질 수도 있고 또 김기현과 본인이 결선 투표 가도 안철수 의원 쪽으로 나경원 전 의원 표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 표 그리고 심지어는 유승민 전 의원 표까지 오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변수. 자, 그러면 결선 투표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그리고 유승민 이른바 빅2가 안 나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양자 대결에서.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심이 당심과 연결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상당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변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월 8일에 치러지고요. 네.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앞으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경선 룰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후보들의 합종 연횡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 수다에서 앞으로도 이 부분 계속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12시간 동안 조사 받고 나왔는데 네. 뭐 몇 시간 쉬지도 않고 오늘 오전에 바로 또 민생행보 제기했습니다. 네, 저도 의도가 상당히 뭘까요? 좀 깜짝 네. 놀랐어요. 12시간 말씀하신 예, 예. 대로 조사 마치니까 밤 10시 40분이나 네, 네. 됐는데 오늘 아침 오전부터 정상적으로 네. 일정을 소화했거든요. 자, 그러면 상당히 좀 무리한 일정인데 여기에 나름대로 계산이 있겠죠. 첫 네. 번째, 나는 자신이 있다. 사법 리스크 내가 이미 깔끔하게 정리했다. 라는 일종의 과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국민들을 향한 어떤 뭐 과시일 수도 있겠지만은
당내를 향한 과실일 수도 예. 있겠죠. 왜냐 비명들은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 또 하나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챙기는 민생 지도자다. 실제로 지금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뭐 수출 부진 얘기했고 네.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제 검찰 조사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어떤 말을 오갔을까요? 포인트는 세 네. 가지 같아요. 하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시겠지만 뭐 170억 네. 지금 뭐 후원금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네이버 그리고 또 두산건설, 차병원 네. 이런 데가 뭐 인허가를 뭐 받았거나 또는 뭐 토지를 용도 변경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일 중요하고 그 두 번째로는 대가성이냐 아니냐. 예. 지금 170억이 왔는데 네. 이게 대가성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부분에 직접 관여를 했느냐 아니면은 인지를 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검찰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70억 후원금이 아니고 그거는 정상적인 광고 계약에 의한 광고비다라고 네.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그건 이제 두산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업용지로 바꿔줬는데 이건 20년 이상이나 방치돼 가지고 예. 흉물이었다. 근데 내가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또 세금을 절약했다. 이제 그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성남 FC 구단의 광고 영어 관련해서는 자신의 일절 네.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네. 입장을 시간이 밝히고 많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 네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청구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구 안 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국회에서 체포 요구서를 보내면은 부결시킬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답정 기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기소하고 계속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국회에서 만약에 부결시키면은 방탄국회, 방탄으로, 예, 네. 방탄민주당이라는 예. 이제 입장을 만들겠다라는 네. 것이 검찰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또 갔습니다. 네. 수사 이후에 오히려 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내일 제가 볼 때는 뭐 비슷하겠습니까? 검찰 출석하면서 밝힌 그런 입장. 네. 이거는 편파 수사 또 조작 왜곡 수사 정직 주기 수사다라는 그런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생을 계속 살펴가겠다. 같은 라면서 결이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발 정직 주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경제 민생을 돌봐라. 네. 그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제발 나하고 직접 만나자라는 네,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로비 의혹이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언론계가 언론계가 지금 지금 쑥대밭이 됐고요. 네. 뭐 4개 매체의 특정 기자의 이름까지 다 지금 4개 매체보다 더 많은 매체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법조계도 지금 뭐 난리가 날 것 같죠. 지금 언론계에 이어서 법조계 쪽도 이제 이름이 슬슬 나오면서 전현직 판사가 네. 지금 연루돼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술자리 향응 문제인데 언론인 같은 경우는 뭐 그에게 뭐 돈이 오고 간 네.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이 뭐 정상적인 수사이기를 바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검찰이 계속해서 대장동 이런 이슈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동력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흘려가지고 수사 동력으로 삼는 것 아닌가 이슈 이런 우려도 메이킹을.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지금 뭐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가 매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이 복잡하고 좀 무거운 정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 주실 것으로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우선 톱은 이겁니다. MBC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1200장 분량을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톱뉴스로 3개의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장동 그 사업권을 따내기 전인 2012년에서 14년 법적 처벌을 피해서 사업을 성공시킬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모색하면서 그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 간부들을 통해서 사업 진행에 도움을 받았던 정황이 녹취록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검찰 간부들이 누구였는지 이름도 녹취록에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이들의 해명도 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이 대장동 일당은요. 누구에게 로비를 해야 할지, 대상에 따라 현찰이 나올지, 아파트 분양이 나올지, 아니면 술집 향응이 나올지
또는 월급이나 인센티브 형식이 나을지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한 로비 방법과 대상을 모두 모여 상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법조팀 기자 출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MBC 보도국 경제팀이 빌라 전세 사기를 파고 또 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단독 취재 아이템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깡통 전세를 악용한 빌라 전세 사기가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라 3, 4년 전에 이미 시작됐다. 그런 내용들은 이미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취재 기자가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 빌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다음에 보증금 사고를 낸 그 뭐 이른바 저희가 쉽게 표현해서 1세대 빌라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왕을 붙이는 게 맞는 것인가? 빌라 사기범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1세대 빌라 왕이라고 편의상 호칭을 하고 이 10명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소가 돼서 재판을 가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었고요. 구속된 사람도 2명밖에 없었습니다. 7명이 남아있었다는 건데 이 7명 그 이후에도 계속 사기 행각을 벌였고요. 이 7명에서 또 전파되고 전파돼서 지금까지 새로운 빌라방들이 전국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1세대 빌라왕들을 엄벌했다면 지금의 전세 사기 이 정도까지 번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모든 정황을 3개 아이템 걸쳐서 역시 취재기자 출연까지 합쳐서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해외로 달아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출국한 지 8달 만에 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자,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이 굉장히 여러 개인데요. 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언제 한국으로 송환이 될지, 입국하면 수사는 어떻게 달라질지, 이 신병 확보로 이재명 대표에겐 어떤 영향이 생길지 등을 뉴스데스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인데요.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빨라져서 연금을 덜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방안이 지금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도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